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게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조정하자는 게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뜻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치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며 이원 집정부제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도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당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는 관련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책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가장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생각을 밝힌 것 또한 정치적 파급력이 큰 개헌 의제가 여러 논의로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전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 입장 발표에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하라는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왕 놀이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또 개헌을 끄집어낼 생각이냐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1시 전남, 광주, 나주, 오후 5시엔 전북, 익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7시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 정원 활용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13 공급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에선 속도는 물론 물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건설 적합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인데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법적, 환경적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8.13 대책 발표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꺼낸 데 이어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희탁 국토부 1차관도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겁니다. 용산공원은 90만 평 정도로 어린이 정원의 10배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정원조차도 안 된다며 공급 부지 활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공원까지 화두에 오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지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난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국회로 불러들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하지만 지도부의 방침과 달리 당 안팎으로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감지됐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급 계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역부족일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까지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 불러들여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박원순 시정 당시 무더기 구역 해제 탓이라고 일축했고 착공 물량이 줄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그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실거주 여부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을 버리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대책을 재탕의 맹탕, 눈속이기 숫자 노름으로 혹평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층 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노름입니다. 국민의힘 한강벨트 의원들도 토론회까지 열며 세부담 증가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화력을 보탰습니다. 야당의 맹공에 여당 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올해 하반기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에 집을 짓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는 겁니다. 시는 앞서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 정원이 주택 공급지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국민 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공급 목표를 채우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권이 이제 국가가 필요하면 아까 국토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협의 기관일 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협조 없이는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용산 부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기의 재산 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이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의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 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의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38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과정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왔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최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최 회장이 구속되며 잠잠해졌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같은 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며 이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선 보유 주식 가치만 조 단위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투규 재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한 노 관장 측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메모와 어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위자료는 1억에서 20억으로 재산 분할액은 665억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 회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광복절 연휴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기습적인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오랜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립니다. 특히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인 하층 제트가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한반도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주변 바다의 높은 수온까지 더해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해지고 습한 공기가 지리산 등 높은 지형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 제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부 남부지방이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 남해안과 지리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일 밤부터 16일 낮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는 반가운 단비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량은 최대 30mm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지나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신규 교차로까지 행진한다며 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구세군 교차로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 1시 반부터는 진보단체가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반부터 안국교차로에서 종각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며 행진 동안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 대출도 막히는데요. 공급 절벽에 거래도 막힌 상황에서 전세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 정책, 금융 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 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의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합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 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집행과 판문점 일대 경비를 담당할 새로운 여단급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 DMZ 관할관과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군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조직과 비무장지대 관리조직을 하나로 묶어 이른바 경비정전집행 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대령급인 군정위 비서장이 맡는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사여단 창설은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않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창설 자체를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 데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충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MZ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유엔사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연합사를 비롯해서 한미 동맹 체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의 능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방공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에 연일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붕괴되다시피 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В Україні непроста. Вночі був знов ракетний удар, 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проти наш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були також ударні дрон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쟁 지역에 방산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들어서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이란과 분쟁 중인 UAE 등에는 천궁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부분이지만 국내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들어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면 자칫 남북한 대리전 양상에 남북관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과 실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상황.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했던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북한 무기들이 거기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확보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 북한군 포로 송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이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어젯밤 서울 마포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251세대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파주의 아파트에서는 실외기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골목으로 늘어선 주택마다 불이 꺼졌고 상점에는 촛불까지 동원됐습니다. 갑작스레 에어컨이 꺼지면서 냉장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카페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면서 이 근방 근처 가게들 전부 다 꺼진 상태였어요. 정전된 곳은 모두 251세대로 상가와 주택들이 4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얼음이 녹아버렸고 예정된 무대도 일부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골목이 깜깜합니다. 공연장도 불이 꺼져서 일부 손님들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전은 공사 현장에 가설 기둥이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됐다면서 복구반을 보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입구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선 사고 때문에 화물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고속버스가 들이받은 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반년 가까이 끝내지 못하면서 전 세계를 작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미군의 최강 항공모함들도 줄줄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에이브러햄 링컨함까지 이란 전쟁 초기부터 투입된 항공모함 2척이 모두 논란 끝에 교체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 항공모함도 8개월 넘는 바다 위 작전 기간은 무리였습니다.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을 압박했습니다. What kind of toll does that take on you personally? It's tough. I said I had my first kid born in February, so very excited to get home, meet her. You've never met your daughter. Nope. 일부 승조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사례가 보도되고 쌀 반 컵과 또띠아 2장으로 줄어든 식사에 승조원 가족들이 불만을 쏟아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던 미국 정부도 링컨함의 교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Completely misrepresented. Listen, we make sure that every ship, every crew, every captain has everything we can provide them at every single moment. 링컨함과 함께 중동에 배치됐던 제럴드 포드함도 지난 3월 세탁실에서 불이 나면서 수리 때문에 작전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승조원 600명이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오수 처리 장치 고장으로 화장실 대란을 겪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 최강 항모 2척 모두가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귀향하게 됐습니다.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Well, if we've won, bring everybody home. And if we haven't, tell the truth about why we're still there. 링컨함 대신 태평양에서 불려가는 조지 워싱턴함 자리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루즈벨트함을 서둘러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위의 공군 기지로 불리면서 최강 전력을 뽐내던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끝모르고 길어지는 이란 전쟁에서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중동 장기 파병 우려에 선을 그으며 교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취재진과 만나 링컨함 배치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충분히 길어지기는커녕 아직 멀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링컨함은 현재 이동하고 있거나 아주 곧 이동할 것이라며 아주 비슷한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방송 뉴스맥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전날 이 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 발생 닷새째를 지나면서 사망자가 최소 287명으로 늘었습니다.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건물 주변에 각국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호텔 건물 잔해 아래서 생존자 4명의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일요일 결혼식을 앞두고 실종된 아들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는 닷새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베네수엘라 대지진 당시 활약했던 베테랑 구조대원들도 합류해 마지막 희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para hacer búsqueda, ya que nos informaron de que posiblemente hay 4 personas con vida debajo de los escombros y queremos sumarnos Hemos tenido la experiencia de encontrar después de 10 días gente con vida. Entonces, no puedo decirte si sí o si no, pero la intención es buscar y tener.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4일 최소 28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칼리시 등 일부 현장에선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구조보다 중장비를 동원한 잔해 제거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강진 이후 15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수색 중인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건물 밖의 임시 텐트에서 모닥불을 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No perecederos, productos de aseo, necesitamos carpas, linternas,
brazadas que nos puedan ayudar con todo esto es importante. 유엔 난민기구는 콜롬비아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난민들이 이번 강진으로 더욱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 접근이 어렵거나 구호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국제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우파 성향의 콜롬비아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며 민간과 협력해 인프라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도난당했던 100억 원대 값어치의 세계적 명화들이 5달 만에 회수됐습니다. 단 3분 만에 절도를 끝낼 정도로 치밀한 범행이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창문을 넘어 미술관으로 침입합니다. 마치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 미술품 3점을 연달아 떼낸 뒤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작품은 폴 세잔의 체리가 있는 정물과 르누아르의 물고기, 마티스의 테라스 위의 오달리스크. 모두 프랑스 작가의 명화로 값으로 따지면 1,000만 달러,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도난 발생 5달 만에 세 작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몰도바인 9명 가운데 5명을 검거했습니다. 복잡한 수사 끝에 작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브라질에서도 도난 미술품 회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한 도서관에서 사라진 마티스의 작품 8점을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Henri Matisse, e foi encontrada uma arma de fogo também, cujo investigado não tem registro nem autorização para posse. 하지만 함께 도난당했던 브라질 유명 작가 포르티나리의 작품 5점은 회수하지 못해 이미 암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조선시대 충남 청양 일대에서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향교의 누각 건물이 보물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청양 정산향교 청하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하루는 정산향교의 정문이자 교육활동과 유교 의례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조선 중기의 건축 기법을 보여줘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또 중부는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밤부터는 충청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집중됩니다. 남부에 100에서 150mm, 또 경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는데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오겠고 양은 5에서 50mm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기온이 25.3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